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천년식초로 100년 살기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식초는 그 효능에 대한 연구로 사메나 노벨상을 수상한 건강식품이다.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노동을 해서 필요하거나 약, 주사, 술, 담배, 가공식품 등으로 장기에 부담을 주면 노화를 앞당기는 젖산이 생긴다. 젖산은 생리적 중간 물질로 심한 운동을 할 때나 저산소 환경에서 산소 공급이 불충분할 때 생기는 피로 물질이다. 젖산이 몸 안에 많이 쌓이면 병이 생기고 결국 죽음이라는 길을 밟게 된다. 그런데 크레이브 박사와 리프먼 박사는 젖산의 피해를 줄여주는 획기적인 물질을 찾았다. 그것은 바로 식초 속에 함유된 구연산 성분이다. 식초가 병을 원칙적으로 예방해주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인체가 음식물로 섭취한 포도당은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와 합작하여 연소하면서 생성되는 에너지로 살아간다고 한다. 그 과정 중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면 연소하다가 남은 찌꺼기인 탄산가스와 물이 세포 밖으로 배출하지 못하고 축적되어 온갖 질병이 발생한다. 암을 비롯한 각종 병들은 모두 산소 부족이 원인이다. 즉 산소가 부족해 영양분이 제대로 연소하지 않고 그 찌꺼기인 탄산가스와 물이 배출되지 못해서 생기는 병인 것이다. 그런데 식초가 산소 공급을 증대하고 탄산가스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니까 건강에 얼마나 큰 공로자인가. 만일 식초가 산삼과 같이 희귀하다면 식초 한 병에 산삼 10,000뿌리 이상의 값어치가 있을 것이다. 비로와 노화의 원인이 되는 젖산을 체내에서 빨리 처분하려면 구연산, 초산을 먹어야 한다. 이것들이 모두 함유된 식초는 매우 뛰어난 피로 회복제이며 영양분을 에너지로 바꾸는 숨은 공헌자이다. 독특한 신맛을 지닌 식초는 실제로 피로 회복제로서의 효능이 매우 커서 과거로부터 널리 이용되어 왔다. 운동을 심하게 하거나 땀을 흘린 다음 새콤한 천연 식초를 마시면 신기하게 피로가 가신다. 식초는 값싼 천덕꾸러기가 아니라 인류 최고의 건강식품이며 발효공학의 진수이다. 우리 몸에 유익한 것은 깊은 산속에 묻혀있는 산삼과 같이 희귀하고 비싼 것이 아니라 구하는 정반대인 곳, 즉 우리와 가까운 곳에 있거나 값이 싸거나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들 가운데 숨어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진시황도 불로 장수약을 구하지 못하고 단명하고 만 것이다. 불로 장수약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무리 공기 좋은 곳에 살아도 운동하지 않으면 몸 안에 60개조나 되는 세포 깊숙이 산소가 스며들지 못한다. 산소는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영양 공급보다 훨씬 중요하다. 지금 당장 몇 분 동안 숨을 멈춰보자. 바로 산소의 중요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암은 체내에서 산소를 적절히 이용하지 못한 결과 발생하는 질병이다. 물론 암뿐만 아니라 만성 퇴행성 질환 대부분이 산소 부족에 의한 질병에 해당한다. 암 발생의 산소 부족설을 주장한 사람으로는 독일의 생화학자이자 암 발생설로 1931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하엔리 바르부르크 박사가 있다. 그는 암세포의 발생은 산소 부족이 원인이라며
다음과 같이 단정지었다. 암세포의 발생은 확실히 산소 부족 때문이다. 산소로 생명을 이어가는 생명체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모든 세포가 변화를 일으킨다. 특히 동물의 체세포는 산소가 공급되는 평시에는 산소를 활용하는 이와 작용을 하여 에너지를 얻는다. 하지만 산소가 공급되지 않을 때는 산소를 활용하지 않는 해당 작용을 하여 에너지를 얻는다. 유산소 생활에서 무산소 생활을 하는 것인데 해당 작용을 할 때 변화된 세포의 핵의 구조를 보면 암세포의 핵의 구조와 일치한다. 일반적으로 체내의 산소 부족으로 암이 발생한다는 것은 학계의 정설이다. 건강할 때는 체내 모든 기관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해서 약간의 산소 부족증이 발생해도 정상 세포의 유전자는 손상을 입지 않는다. 손상을 입더라도 인체의 자연 치유력으로 바로 정상으로 회복된다. 그러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발암물질이 외부에서 지나치게 많이 들어오거나 체내에서 넘치게 많이 생성되면 문제가 생긴다. 인체는 이들을 분해하고 해독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유전자의 상처를 입게 된다. 그러면 암으로 이어진다. 문제는 외부에서 생긴 발암인자보다는 음식물 소화 과정 중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발암물질이다. 체내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노폐물을 적기에 분해 배설하여 문제가 없지만 인체에 산소가 부족하면 이러한 신진대사에 이상이 생겨 발암물질이 쌓이게 된다. 만가지 병은 한 가지 원인에서 발생한다. 그 원인은 바로 산소 부족이다. 암세포는 저산소 세포이므로 산소를 싫어하고 이산화탄소에 의지해서 생활한다. 또한 포도당을 불완전하게 분해하므로 포도당을 많이 소비하게 된다. 그 분해 과정이 불완전하기에 자연적으로 신진대사 단계에서 산성 독성 물질이 계속 축적된다. 그 결과 혈액이나 체액이 산성화되고 암세포가 더욱 성장하게 된다. 혈액이나 체액이 산성화되면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져서 정상 세포는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된다. 암세포는 스스로 살 수 있는 생활 조건을 만들고자 정상 세포를 파괴할 뿐 아니라 모든 신진대사 과정을 자기에게 맞는 환경으로 바꿔버린다.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식사를 지속하는데도 암이 악화되면서 빈혈이 생기고 피부는 잿빛이 도는 누런색을 띠고 전신이 야이며 눈꺼풀이나 발에 부종이 생기는 악액질 상태에 접어든다. 암성 악액질이 심해지면 간이나 신장에서 불필요한 산성 독성 물질을 해독 여과하는 역할이 한계에 도달하여 장기 기능도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암성 악액질을 제거하는 것이 암치료의 출발이다. 암성 악액질을 제거하려면 무엇보다 암세포가 가장 싫어하는 산소를 공급해야 한다. 정상세포가 산소 없이 생활할 수 없는 것처럼 암세포는 이산화탄소 없이 생활할 수 없다. 유산소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천연 식초에 함유된 구연산 성분을 마셔서 미세 혈관소까지 산소를 공급하면 암세포는 산소 중독증에 걸려 죽게 된다. 우리는 아프거나 힘들 때 얼굴을 찡그린다. 하지만 우리의 몸이 짓는 진정한 표정은 얼굴이 아닌 장에 나타난다. 피부를 곱게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장을 곱게 해야 한다. 그래야 미인이 된다. 장의 표정을 험악하게 만드는 3대 요인은 지방 과다 섭취, 젖산균의 부족, 스트레스이다.
동물성 지방을 녹이는 식초. 지방 과다 섭취 문제를 살펴보자. 지방에는 동물성 지방과 식물성 지방이 있다.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포화 지방산은 동물성 지방에 많이 들어있고, 반대로 동맥경화를 억제하는 불포화 지방산은 식물성 지방에 많이 들어있다.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포화 지방산을 많이 섭취하게 되어 고지 혈증이 생긴다. 한국인은 대부분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에서 동물성 지방을 얻는데, 이들 동물의 체온은 사람보다 매우 높다. 따라서 동물보다 체온이 낮은 인간의 몸속에 들어온 이 동물들의 지방은 잘 녹지 않게 된다. 우리의 장은 잘 녹지 않는 이들의 지방을 어떻게든 녹여서 흡수하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장에 무리가 온다. 그래도 녹질 않으니 결국 장은 간에 구조 신호를 보낸다. 간은 지방을 분해해서 흡수시킬 수 있는 성분인 담즙산을 대량으로 분비한다. 농도가 진한 담즙산이 대량으로 방출되면 간장에 무리가 가서 담낭염, 담석증이 생기고 마침내 세포의 변조가 일어나 췌장암 등이 생길 수가 있다. 암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발병 포인트는 장 속에 있다. 장 속의 세균 상태가 조화를 이뤄서 혈액이 더러워지고 각종 염증이 생기며, 간에서 완전히 해독하지 못한 독소가 혈액 속으로 흘러 들어가서 간견병증과 신부전증을 일으킨다. 췌장암을 비롯한 모든 암이 위와 같은 과정으로 일어난다. 동물성 지방의 과다로 인해 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은 식초 하나로 해결될 수가 있다. 간단하게 실험을 해보면 알 수가 있다. 기름이 연기는 곰탕에 식초를 한 숟갈 타보는 것이다. 곰탕 속의 기름은 식초를 넣자마자 얼마 안 가 기름이 풀려버린다. 우리가 고지방 식품을 먹은 뒤에 습관적으로 식초를 마시면 대장이 지방을 녹이지 못해서 무리를 하고 간장이 담즙을 대량으로 방출하며 고통스러워질 일이 없어진다. 장의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장 속의 세균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 장내에는 무수한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 장 속의 세균 상태에 따라 그 사람의 건강이 좌우될 만큼 장내 미생물은 중요하다. 장내 미생물은 또 하나의 장기인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식초, 된장, 김치 같은 발효식품을 많이 섭취해야 한다. 특히 천연 식초의 초산균은 그 자체로 소화 효소가 되며 위산의 역할을 대신하고 각종 부패균을 5분 안에 살균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지닌 젖산균의 제왕이다. 장 건강은 몸에 맞는 식생활에도 관계가 있다. 서양인은 고기를 많이 먹고 한국인은 된장, 김치를 많이 먹는다. 한국인과 서양인의 가장 다른 점은 식생활인데, 이 식생활 체계는 민족의 독자적인 문화나 체질 형성과 깊은 관계가 있다. 이 체계를 벗어난 식생활은 반드시 병과 고통을 일으킨다. 서양 인삼은 한국의 가을 무보다 못하다. 또한 한국의 인삼을 일본 땅에 심으면 당근 같은 모양이 된다. 몸과 흙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이다. 자기가 사는 땅에 기원하여 그곳에서 나는 농산물이 그곳의 털을 잡고 산 인간의 체질에는 가장 잘 맞는 것이다. 하늘의 보배는 가장 가깝고 흔한 곳 속에 숨겨져 있다는 말이 있듯, 가장 뛰어난 효능을 발휘하는 식품은 바로 가까이에 있는 식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간이 안 좋으면 눈이 나빠진다. 간이 나쁘면 먼저 눈이 나빠진다. 사물을 인식, 판단하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많은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눈은 간으로부터 비타민 A 등의 물질을 공급받는다. 그런데 간이 자신의 세포에 들이닥치는 유해 물질을 해독하기 힘겨워지면 눈에 필요한 물질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간이 나쁘면 외관상으로도 눈의 흰자위가 누래지고 눈의 광채를 잃는다. 피부가 장을 비추는 거울이라면 눈은 간이 밖으로 나타난 것이다. 간 기능이 약화되면 눈이 침침해지고 야맹증이 생기며 녹내장이나 눈의 수정체가 회백색으로 흐려져 마침내 실명하게 되는 백내장 등이 발생한다. 눈을 좋게 하는 방법은 비타민, 미네랄 따위를 먹는 것이 아니라 간을 편하게 하는 것이다. 칼로리를 중요시하는 서구 영양약을 맹신하게 되면서 육식이나 가공식품 등을 지나치게 섭취하다 보면 건강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백내장, 녹내장 등이 생기고 간장에 돌도 생긴다. 간이나 신장에는 원래 돌이 생길 이유가 없다. 질병을 치유하려면 원인을 잡아야 한다. 사람들은 염증 부위가 부어있는 것을 보고 세균의 번식에 의해 부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장기 조직의 염증으로 부어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균의 번식과 팽창에 의해서가 아닌 해당 부위에 혈액이 집중되어 붓는 것이다. 우리 몸이 염증 부위에 혈액을 집중시키는 이유는 간단하다. 해당 부위에 많은 백혈구와 림프구를 보내서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이다. 수영을 하다가 눈이 충혈되는 것 또한 눈에 들어온 균을 백혈구와 림프구로 제거하기 위해 많은 양의 혈액을 동원하기 위해서이다. 이때 눈이 충혈되었다고 혈관 수축제의 일종인 안약을 잘못 투여했다가는 백혈구와 림프구가 들어갈 길이 막혀 세균이 빠르게 번식해 오히려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몸은 자연 치유력을 발휘하여 염증의 원인을 잡고자 하는데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을 해결하고자 엉뚱한 약을 먹어서 염증을 악화시키는 것이다. 어항 속에 사는 물고기가 죽는 이유는 대부분은 물이 오염돼서이다. 물이 오염되면 물고기 내장이 오염된다. 물이 오염되어 비틀거리는 물고기에게 약을 주고 주사를 놓고 간을 수술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물을 갈아주면 되는 것이다. 간염은 간에 염증이 생겨 부어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간에 생긴 염증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에 가서 항생제와 소염제로 이루어진 약을 처방받아 먹는다. 염증과 붓기는 사라질지 몰라도 약으로 인해 간의 스태미나 자체는 더욱 떨어져서 악순환이 반복된다. 어떤 사람은 간에 좋다는 약초와 군뱅이, 진해, 뱀 등을 다려 먹기까지 한다. 그러나 식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약초일수록 약간의 독성을 포함하고 있다. 쇠약하고 간 건강을 이미 잃은 사람이 이런 약을 함부로 먹는다면 간을 더 혹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몸이 아픈 원인을 짚지 않고 내리는 비방은 명을 재촉할 뿐이다. 간 악화의 원인은 위와 장에서부터 시작된다. 위와 장에서 음식물이 잘 소화되지 못해 에너지 공급이 불충분하면 뇌 건강이 나빠지고 뇌가 나빠지면 자율신경계가 무너진다. 자율신경계가 나빠지면 신장과 심장이 제대로 된 명령을 내리지 못해 심장은 혈액순환을 더디게 시키고 신장은 혈액을 제대로 투석하지 못한다. 혈액이 더러워지면 간이 안 좋아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장은 왜 소화를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것일까?
사실 위화장에서 제대로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것은 간이 제 역할을 못해서이기도 하다. 간이 음식물을 소화시킬 때 필요한 각종 효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위와 장이 제 역할을 못하니 건너 간이 나빠지고, 간이 나빠지니까 위와 장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몸의 각 기관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순환고리의 형태를 띠고 있다. 다만 부족한 간의 역할은 우리가 식품을 통해 효소를 섭취함으로써 대체할 수가 있다. 간이 나빠서 효소가 제대로 분비되지 않더라도 식품을 통해 효소를 섭취하면 위와 장에서 음식물을 잘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위와 장에서 소화가 잘 되면 뇌로 에너지가 잘 전달되어 뇌 건강이 회복되고 자율신경계를 통해 심장과 신장에 명령이 잘 전달되어 혈액은 깨끗해진다. 깨끗해진 혈액은 간이 스스로를 회복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간을 편하게 쉬게 하기 위해서 간의 역할을 대신할 효소를 섭취할 필요가 있다. 순환고리를 따라 건강이 나빠지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음식으로 섭취하는 효소, 즉 효소가 잔뜩 들어간 식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복잡하다고 느낄 것이다. 간 하나만 연구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몸 전체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전체를 봐야 부분을 더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모든 난치병 환자는 간이 약하다고 한다. 간 건강을 바로 잡을 수 있다면 우리 몸 전체를 건강하고 조화롭게 만들 수가 있다. 우리 몸을 자세히 보면 횡격막을 기준으로 위의 장기가 3개, 아래의 장기가 3개가 있다. 위에 있는 3개의 장기는 뇌와 폐, 심장인데 이들은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순환장기이다. 심장은 피를 순환시키고 폐는 공기를 순환시키고 뇌는 신경을 순환시킨다. 아래에 있는 3장기는 간장, 신장, 대장인데 이들은 불순물을 걸러내는 배설장기이다. 이들을 자세히 소개하자면 중금속 및 병균을 씻어내는 간장, 피 속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신장, 입속으로 들어가는 음식 중에서 몸에 필요하지 않은 찌꺼기를 배설시키는 대장이 있다. 그런데 모든 병은 아래의 3장기, 즉 배설장기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발생한다. 신진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필요 없는 물질이나 유독한 물질을 깨끗이 배설하지 못할 때 배설장기에 먼저 병이 생기고 그로 인해 순환장애가 일어날 때 순환장기에도 병이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를 이해한다면 아래 장기를 위의 장기보다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배설장기가 외면받는다. 몸속에 있는 장기의 운동을 지배하는 것은 다름 아닌 마음이다. 마음을 속이거나 쓸데없이 시비를 걸어 남을 해치고 나면 심장이 몹시 뛴다. 이때 몸 상태는 자율신경이 심장으로 모든 에너지를 보내어 두근두근 빨리 뛰게 한다.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 심장에는 부정맥이 유발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로 인해 아래쪽에 있는 신장은 질식해서 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안과 초조가 반복되면 심장이 망가지는 동시에 보다 약한 구조인 아래쪽의 신장 기능이 먼저 악화되어서 피가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
분노가 지나치면 전신의 기운이 거꾸로 올라가서 얼굴이 벌겋게 되거나 눈이 침침해진다. 그리고 혈액이 기를 따라 움직여 피를 토하거나 코피가 터지기도 한다. 극심한 분노로 뇌출혈을 일으켜 쓰러지는 것도 기를 따라 혈액이 거꾸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평소에 지나치게 화내는 일이 많으면 기혈이 폐로 물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폐가 더 많이 활동해서 항상 숨이 차고 호흡이 고르지 않는 상태가 된다. 그리고 그런 만큼 간에서 해독하는 기운은 억눌리게 된다. 분노는 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도시처럼 공기가 나쁘면 폐는 산소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진다. 활동할 에너지를 폐에 빼앗긴 간은 그 기능이 점점 약해진다. 또한 현대인의 업무 스트레스와 도시의 복잡한 인간관계는 뇌를 지치게 한다. 그렇게 되면 뇌에서 에너지를 다 사용하느라 위와 장에서 사용할 에너지가 부족해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답은 결국 우리 몸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차단하는 방법밖에 없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건강장수할 수 있는 것이다. 원만한 인간관계의 첫걸음은 다름을 인정하는 데 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남도 나와 같다고 생각한다. 바람기가 많은 남자는 자기 아내도 의심하는 법이다. 또한 공격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일수록 자신이 남을 해치려고 하니 남도 나를 해칠 것이라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질병에 취약한 체질이 된다.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다. 내게 소중한 사람이 남에게 소중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예의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에게 예의가 아닐 수도 있다. 상대방의 생각과 가치관을 존중하며 사는 것이 자신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방법이다. 마음을 편하게 해야 건강해질 수가 있다. 공기가 오염되면 물이 따라서 오염되고 물이 오염되면 체액도 오염되어서 결국 몸속의 순환을 유지하는 신경, 피, 장기가 오염되어 사람도 죽게 된다. 몸 안에 들어오는 나쁜 공기와 물질을 차단해야 한다. 하지만 도시에 살면서 깨끗한 공기와 깨끗한 물을 마신다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답은 몸 안으로 들어온 오염된 물질을 빠르게 배설시키는 데 있다. 잘 생각해 보면 불가능할 것 같은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 우리 신체는 혈관과 장기를 깨끗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자연적으로 신맛을 찾게 된다. 신맛의 대명사인 식초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임신 초기 3개월은 유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산모는 입덧을 하여 기름이나 피로 만든 음식은 피하고 피를 맑게 하는 호르몬의 원료가 되는 새콤한 유기산을 찾는다. 그리하여 산모는 천연 식초나 새콤한 김치, 과일을 먹으며 자신과 아기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다. 만성 간염으로 간세포가 파괴되고 간에 독성이 쌓인 환자 또한 식초를 탄 새콤달콤한 꿀물이 저절로 마시고 싶어진다. 음주와 흡연에 절여서 정력이 부족해진 남성 또한 신맛이 당긴다. 몸 안에 오염된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신맛을 찾는다. 그 이유는 우리 몸이 천연 식초와 그 속의 유기산을 먹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온 오염된 물질을 어서 배설시키라고 명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오염된 공기와 물도 천연 식초를 마시면 상당 부분 해결할 수가 있다. 일본의 신노이라는 농업의 신이자 약의 신은 전국 어디서나 숭배되는데
이 시는 예로부터 소나무를 단순한 나무로 보지 않고 십장생에 포함시켰다고 한다. 이러한 소나무는 단지 스스로만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소나무를 먹고 마시는 사람도 장수하게 만든다. 인간은 병이 났을 때 스스로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자연 치유력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 피가 흐르고 통증이 있을 때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며칠이 지나면 씻은 듯이 낫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조그만 상처뿐만 아니라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집에서 요양하여 병이 낫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신체가 지닌 자연 치유력 때문이다. 의사의 진단과 약 처방 등은 이러한 자연 치유력을 높이기 위한 응급수단이며 병이란 어디까지나 신체가 스스로 치료하는 것이다. 그러나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각자가 지닌 자연 치유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영양 섭취, 운동, 휴양, 스트레스 관리 등과 같은 건강 원칙을 지키는 것도 자연 치유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지만 솔잎을 먹으면 그 효과가 더욱 높아진다. 여성은 언제까지나 젊고 아름답게 살고 싶어하고 비만에서도 벗어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늠름하고 활기 넘치게 살고 싶어한다. 이런 여성과 남성의 희망은 솔잎즙을 애용하면 이루어질 수가 있다. 솔잎은 남성 건강에 좋고 심장도 튼튼하게 해준다. 솔잎을 먹으면 80세를 지나서 새로운 건강을 얻을 수 있고 90세를 지나면 생각하지 못한 행복을 얻는다. 젊어서는 활력 보충을 위해 육식을 하지만 그것도 40세까지이고 50세가 지나도 동물성 단백질만 섭취하면 오히려 발기부전이 된다. 이때는 스테미나 식품으로 솔잎을 먹는 것이 좋다. 젊어지기 위해서도 솔잎즙을 매일 한 잔씩 마시면 좋다. 솔잎에 함유된 비타민이 몸속의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고 신체의 조직을 젊게 유지해준다. 솔잎의 이런 작용은 화학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소나무의 미약 하나마 전류가 통하기 때문에 그 전류가 솔잎즙에 용해되어 이온화됨으로써 신체의 조직을 젊게 유지하는 것이라고 한다. 솔잎은 불로장생의 약이면서 강장제로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 솔잎 건강법의 저자 다카시마 씨에 따르면 해변에 떠오르는 아침 해가 맞닿을 쯤에 적송잎으로 만든 강장제가 가장 좋다고 한다. 적송은 바다에 접해 있는 것이 가장 효력이 있다고 하니 이 금조로 만드는 법은 이치에 맞는 듯하다. 늙어서도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심장을 튼튼히 하는 것이 제일인데 솔잎은 심장을 강하게 해준다. 우리 몸의 노화와 생산은 몸속에서 일어나는 활성산소와 항산화제 싸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발효효소는 병든 몸을 100세까지 장수하게 인도하는 것이다. 밥에도 식초를 넣어서 초밥을 만들고 흑초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하다고 극찬하는 일본인들이 왜 솔잎으로 식초를 만드는 방법을 권장하지 않는 것일까? 일본이 건강 장수 분야에서 대부분 앞서 나가지만 발효식품 분야에서는 종주국인 한국을 능가할 수 없다는 증거라 하겠다. 솔잎즙은 맛도 없고 효과도 미비하다. 솔잎 효소를 만들어야 한다. 솔잎 효소는 송엽, 배, 생강, 대추를 벌꿀에 절이는 것이다. 설탕에 절이는 것은 혈당만 높이고
약효가 없다. 송엽, 배, 생강, 대추를 달여서 누룩과 엿기름을 첨가하여 막걸리를 만들고 그 막걸리가 1년 이상 초산 발효하면 송엽 식초가 된다. 그리고 3년 이상 숙성되면 송엽 흑초가 되는 것이다. 송엽 흑초는 만병에 듣는 신의 물방울이다. 남녀노소에게 두루 좋은 완전식품, 초밀란. 초밀란은 계란을 식초에 담가 껍질을 녹인 뒤에 꿀과 화분을 혼합한 건강식품이다. 이때 식초는 단연 천연 현미식초를 사용하며 꿀은 천연 벌꿀, 계란은 자연 방목한 토종닭의 유정란을 사용해야 한다. 계란을 통째로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뺀 다음 6에서 7일간 식초에 담가두면 껍질은 식초에 녹아 초산 칼슘으로 변하고 계란의 흰 막은 공처럼 부풀어 올라 그 속에 흰자와 노른자가 그대로 남는데 이 막을 제거한 다음 잘 저어두면 초란 원액이 만들어진다. 이 원액에 벌꿀과 화분을 타서 식초의 신맛이 줄어들면 비로소 맛있는 초밀란이 된다. 암은 효소가 부족해서 발생한다. 실제로 암이 발생했을 때 몸속에서 효소의 일종인 카탈라아제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카탈라아제는 조직과 세포를 공격해 산화시키는 활성산소를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효소이다. 카탈라아제가 감소하기 시작하면 세포의 활동이 둔해지고 칼슘 흡수가 적어지며 혈액이 산성이 되어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이 결국은 암과도 연결된다. 초밀란이 항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여러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특정한 물질 하나가 항암 작용을 한다기보다는 카탈라아제 같은 여러 종류의 효소와 다양한 영양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초밀란은 그저 아플 때만 먹는 영양제가 아니다. 필요할 때, 음주 전후, 고기나 공해 식품을 먹었을 때를 대비해서 가정 상비약으로 비치하고 그때그때 해독제로 마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잦은 음주 때문에 구역질을 하는 사람이 초밀란을 마시면 수일 내에 이 구역질이 없어지고 각종 부패균은 5분 이내, 콜레라균도 30분 이내에 식초 속에서 사멸한다. 초밀란이 혈액을 산성으로 만드는 젖산과 초송포도당을 해소시켜주기 때문이다. 또한 육식 때문에 일어나는 산혈증도 중화시켜주고 활력을 증강시키며 만성 간염의 예방과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한다고 해서 몸에 바로 흡수되는 것은 아니다. 산이나 효소에 의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야 흡수되어 우리 몸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양질의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전환될 수 있는 성분이 많은 단백질을 뜻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아미노산의 종류는 20여 가지가 되며 그 중에서 몸에 합성되는 아미노산이 있고 합성되지 않는 아미노산이 있다. 합성되지 않는 아미노산은 꼭 음식물로 섭취해야 되는데 이러한 아미노산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한다. 초밀란 속에는 필수 아미노산 외에도 알라신, 시스틴, 케라틴 등 단백질을 합성하고 머리카락, 피부, 손톱을 구성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양질의 아미노산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60ml만 섭취해도 필수 아미노산을 충분히 얻을 수가 있다. 어떤 중년 여성은 류머티즘성 관절염을 오랫동안 앓으면서 매일 부신 피질 호르몬을 3정씩 복용해왔다. 그 때문에 뼈가 약해졌음은 말할 것도 없고 마치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처럼 머리카락이 빠지고 위장도 헐어서 죽으로 연명하는 상태였다. 그런 상태에서는 어떤 약을 사용해도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약효도 몸의 면역 기능이 남아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지 몸이 지나치게 약해졌을 때는 어떤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때로는 약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치료 효과보다는 진통 억제 효과일 뿐일 때도 있다. 지력이 떨어진 토양에는 퇴비를 주어서 지력을 높여야 한다. 화학비료나 농약은 토양을 더 나빠지게 할 뿐이다. 이처럼 몸이 나빠져서 합병증이 온 환자는 약으로 치료할 것이 아니라 영양학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약은 도리어 체력을 떨어뜨린다. 당장의 병마를 물리치고 활기차게 인생을 살고 싶은 욕망은 이해할 수가 있다. 하지만 세상에는 당장의 병을 고쳐줄 약이나 식품은 없다. 건강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자연 치유력이 회복되도록 차근차근 생활 습관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초밀란은 최고의 비타민 공급제이다. 초밀란을 오랫동안 복용하면 피로를 모르는 체질이 된다. 이틀이 멀다 하고 병원을 찾지 않으면 안 되고 외출할 때는 약봉지부터 먼저 챙겨야 되는 사람. 약간만 기온이 변해도 감기에 걸리는 허약한 어린이. 발기부전이나 조루 증세로 기죽어 있는 남성들은 초밀란 요법을 실행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거의 매일 계란을 먹으며 살고 있으나 계란 껍질은 먹지 않는다. 계란 한 개의 껍질에는 칼슘이 약 700mg가 들어있는데 이는 성인 기준 칼슘 하루 섭취 권장량에 해당한다. 우리는 매우 좋은 칼슘의 섭취 통로를 버리고 있는 셈이다. 앞서 말했듯 초밀란을 만들 때는 수개의 계란이 통째로 들어간다. 그리고 계란 껍질은 식초에 녹아서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사실 칼슘을 섭취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식초에 녹아있는 칼슘을 섭취하는 것이다. 초산 칼슘은 칼슘을 단독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흡수율이 50%가량 높아 가장 질 좋고 흡수가 용이한 칼슘 상태라고 할 수가 있다. 칼슘은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뇌신경을 활성화해서 치매를 예방하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하며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당뇨 증상을 개선한다. 또한 식욕을 증진시키고 흡수력을 높이며 피로 해소 작용도 한다. 칼슘은 이처럼 우리 몸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 자연 발효 식품인 초밀란으로 칼슘을 보충하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자는 질병 없이 오래 살고 싶다면 천연 식초를 만들어 마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자는 초밀란을 가장 추천을 많이 하는데요.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천연 식초로 100년 살기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 식초는 그 효능에 대한 연구로 3회나 노벨상을 수상한 건강식품이다.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노동을 해서 필요하거나 약, 주사, 술, 담배, 가공식품 등으로 장기에 부담을 주면 노화를 앞당기는 젖산이 생긴다. 젖산은 생리적 중간 물질로 심한 운동을 할 때나 저산소 환경에서 산소 공급이 불충분할 때 생기는 피로 물질이다. 젖산이 몸 안에 많이 쌓이면 병이 생기고 결국 죽음이라는 길을 밟게 된다. 그런데 크레이브 박사와 리프먼 박사는 젖산의 피해를 줄여주는 획기적인 물질을 찾았다. 그것은 바로 식초 속에 함유된 구연산 성분이다.
식초가 병을 원칙적으로 예방해주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인체가 음식물로 섭취한 포도당은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와 합작하여 연소하면서 생성되는 에너지로 살아간다고 한다. 그 과정 중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면 연소하다가 남은 찌꺼기인 탄산가스와 물이 세포 밖으로 배출하지 못하고 축적되어 온갖 질병이 발생한다. 암을 비롯한 각종 병들은 모두 산소 부족이 원인이다. 즉 산소가 부족해 영양분이 제대로 연소하지 않고 그 찌꺼기인 탄산가스와 물이 배출되지 못해서 생기는 병인 것이다. 그런데 식초가 산소 공급을 증대하고 탄산가스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니까 건강에 얼마나 큰 공로자인가. 만일 식초가 산삼과 같이 희귀하다면 식초 한 병에 산삼 10,000뿌리 이상의 값어치가 있을 것이다. 비로와 노화의 원인이 되는 젖산을 체내에서 빨리 처분하려면 구연산, 초산을 먹어야 한다. 이것들이 모두 함유된 식초는 매우 뛰어난 피로 회복제이며 영양분을 에너지로 바꾸는 숨은 공헌자이다. 독특한 신맛을 지닌 식초는 실제로 피로 회복제로서의 효능이 매우 커서 과거로부터 널리 이용되어 왔다. 운동을 심하게 하거나 땀을 흘린 다음 새콤한 천연 식초를 마시면 신기하게 피로가 가신다. 식초는 값싼 천덕꾸러기가 아니라 인류 최고의 건강식품이며 발효공학의 진수이다. 우리 몸에 유익한 것은 깊은 산속에 묻혀있는 산삼과 같이 희귀하고 비싼 것이 아니라 구하는 정반대인 곳, 즉 우리와 가까운 곳에 있거나 값이 싸거나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들 가운데 숨어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진시황도 불로 장수약을 구하지 못하고 단명하고 만 것이다. 불로 장수약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무리 공기 좋은 곳에 살아도 운동하지 않으면 몸 안에 60개 조나 되는 세포 깊숙이 산소가 스며들지 못한다. 산소는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영양 공급보다 훨씬 중요하다. 지금 당장 몇 분 동안 숨을 멈춰보자. 바로 산소의 중요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암은 체내에서 산소를 적절히 이용하지 못한 결과 발생하는 질병이다. 물론 암뿐만 아니라 만성 퇴행성 질환 대부분이 산소 부족에 의한 질병에 해당한다. 암 발생의 산소 부족설을 주장한 사람으로는 독일의 생화학자이자 암 발생설로 1931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하엔리 바르부르크 박사가 있다. 그는 암세포의 발생은 산소 부족이 원인이라며 다음과 같이 단정지었다. 암세포의 발생은 확실히 산소 부족 때문이다. 산소로 생명을 이어가는 생명체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모든 세포가 변화를 일으킨다. 특히 동물의 체세포는 산소가 공급되는 평시에는 산소를 활용하는 이화작용을 하여 에너지를 얻는다. 하지만 산소가 공급되지 않을 때는 산소를 활용하지 않는 해당 작용을 하여 에너지를 얻는다. 유산소 생활에서 무산소 생활을 하는 것인데 해당 작용을 할 때 변화된 세포의 핵의 구조를 보면 암세포의 핵의 구조와 일치한다. 일반적으로 체내의 산소 부족으로 암이 발생한다는 것은 학계의 정설이다. 건강할 때는 체내 모든 기관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해서 약간의 산소 부족증이 발생해도 정상 세포의 유전자는 손상을 입지 않는다. 손상을 입더라도 인체의 자연 치유력으로 바로 정상으로 회복된다.
그러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발암물질이 외부에서 지나치게 많이 들어오거나 체내에서 넘치게 많이 생성되면 문제가 생긴다. 인체는 이들을 분해하고 해독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유전자의 상처를 입게 된다. 그러면 암으로 이어진다. 문제는 외부에서 생긴 발암인자보다는 음식물 소화 과정 중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발암물질이다. 체내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노폐물을 적기에 분해 배설하여 문제가 없지만 인체에 산소가 부족하면 이러한 신진대사에 이상이 생겨 발암물질이 쌓이게 된다. 만가지 병은 한 가지 원인에서 발생한다. 그 원인은 바로 산소 부족이다. 암세포는 저산소 세포이므로 산소를 싫어하고 이산화탄소에 의지해서 생활한다. 또한 포도당을 불완전하게 분해하므로 포도당을 많이 소비하게 된다. 그 분해 과정이 불완전하기에 자연적으로 신진대사 단계에서 산성 독성 물질이 계속 축적된다. 그 결과 혈액이나 체액이 산성화되고 암세포가 더욱 성장하게 된다. 혈액이나 체액이 산성화되면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져서 정상세포는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된다. 암세포는 스스로 살 수 있는 생활 조건을 만들고자 정상세포를 파괴할 뿐 아니라 모든 신진대사 과정을 자기에게 맞는 환경으로 바꿔버린다.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식사를 지속하는데도 암이 악화되면서 빈혈이 생기고 피부는 잿빛이 도는 누런색을 띠고 전신이 야이며 눈꺼풀이나 발에 부종이 생기는 악액질 상태에 접어든다. 암성 악액질이 심해지면 간이나 신장에서 불필요한 산성 독성 물질을 해독 여과하는 역할이 한계에 도달하여 장기 기능도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암성 악액질을 제거하는 것이 암치료의 출발이다. 암성 악액질을 제거하려면 무엇보다 암세포가 가장 싫어하는 산소를 공급해야 한다. 정상세포가 산소 없이 생활할 수 없는 것처럼 암세포는 이산화탄소 없이 생활할 수 없다. 유산소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천연 식초에 함유된 구연산 성분을 마셔서 미세 혈관 속까지 산소를 공급하면 암세포는 산소 중독증에 걸려 죽게 된다. 우리는 아프거나 힘들 때 얼굴을 찡그린다. 하지만 우리의 몸이 짓는 진정한 표정은 얼굴이 아닌 장에 나타난다. 피부를 곱게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장을 곱게 해야 한다. 그래야 미인이 된다. 장의 표정을 험악하게 만드는 3대의 요인은 지방 과다 섭취, 젖산균의 부족, 스트레스이다. 동물성 지방을 녹이는 식초. 지방 과다 섭취 문제를 살펴보자. 지방에는 동물성 지방과 식물성 지방이 있다.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포화 지방산은 동물성 지방에 많이 들어있고 반대로 동맥경화를 억제하는 불포화 지방산은 식물성 지방에 많이 들어있다.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포화 지방산을 많이 섭취하게 되어 고지혈증이 생긴다. 한국인은 대부분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에서 동물성 지방을 얻는데 이들 동물의 체온은 사람보다 매우 높다. 따라서 동물보다 체온이 낮은 인간의 몸속에 들어온 이 동물들의 지방은 잘 녹지 않게 된다. 우리의 장은 잘 녹지 않는 이들의 지방을 어떻게든 녹여서 흡수하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장에 무리가 온다. 그래도 녹질 않으니 결국 장은 간의 구조 신호를 보낸다. 간은 지방을 분해해서 흡수시킬 수 있는 성분인 담즙산을 대량으로 분비한다.
농도가 진한 담즙산이 대량으로 방출되면 간장에 무리가 가서 담낭염, 담석증이 생기고 마침내 세포의 변조가 일어나 췌장암 등이 생길 수가 있다. 암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발병 포인트는 장 속에 있다. 장 속의 세균 상태가 조화를 이뤄서 혈액이 더러워지고 각종 염증이 생기며 간에서 완전히 해독하지 못한 독소가 혈액 속으로 흘러 들어가서 감기연병증과 신부전증을 일으킨다. 췌장암을 비롯한 모든 암이 위와 같은 과정으로 일어난다. 동물성 지방의 과다로 인해 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은 식초 하나로 해결될 수가 있다. 간단하게 실험을 해보면 알 수가 있다. 기름이 연기는 곰탕에 식초를 한 숟갈 타보는 것이다. 곰탕 속의 기름은 식초를 넣자마자 얼마 안 가 기름이 풀려버린다. 우리가 고지방 식품을 먹은 뒤에 습관적으로 식초를 마시면 대장이 지방을 녹이지 못해서 무리를 하고 간장이 담즙을 대량으로 방출하며 고통스러워질 일이 없어진다. 장의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장 속의 세균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 장내에는 무수한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 장 속의 세균 상태에 따라 그 사람의 건강이 좌우될 만큼 장내 미생물은 중요하다. 장내 미생물은 또 하나의 장기인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식초, 된장, 김치 같은 발효식품을 많이 섭취해야 한다. 특히 천연 식초의 초상균은 그 자체로 소화 효소가 되며 위산의 역할을 대신하고 각종 부패균을 5분 안에 살균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지닌 젖산균의 제왕이다. 장 건강은 몸에 맞는 식생활에도 관계가 있다. 서양인은 고기를 많이 먹고 한국인은 된장, 김치를 많이 먹는다. 한국인과 서양인의 가장 다른 점은 식생활인데 이 식생활 체계는 민족의 독자적인 문화나 체질 형성과 깊은 관계가 있다. 이 체계를 벗어난 식생활은 반드시 병과 고통을 일으킨다. 서양 인삼은 한국의 가을 무보다 못하다. 또한 한국의 인삼을 일본 땅에 심으면 당근 같은 모양이 된다. 몸과 흙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이다. 자기가 사는 땅에 기원하여 그곳에서 나는 농산물이 그곳에 터를 잡고 산 인간의 체질에는 가장 잘 맞는 것이다. 하늘의 보배는 가장 가깝고 흔한 곳 속에 숨겨져 있다는 말이 있듯 가장 뛰어난 효능을 발휘하는 식품은 바로 가까이에 있는 식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간이 안 좋으면 눈이 나빠진다. 간이 나쁘면 먼저 눈이 나빠진다. 사물을 인식, 판단하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많은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눈은 간으로부터 비타민 A 등의 물질을 공급받는다. 그런데 간이 자신의 세포에 들이닥치는 유해 물질을 해독하기 힘겨워지면 눈에 필요한 물질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간이 나쁘면 외관상으로도 눈의 흰자위가 누래지고 눈의 광채를 잃는다. 피부가 장을 비추는 거울이라면 눈은 간이 밖으로 나타난 것이다. 간 기능이 약화되면 눈이 침침해지고 야맹증이 생기며 녹내장이나 눈의 수정체가 회백색으로 흐려져 마침내 실명하게 되는 백내장 등이 발생한다. 눈을 좋게 하는 방법은 비타민, 미네랄 따위를 먹는 것이 아니라 간을 편하게 하는 것이다. 칼로리를 중요시하는 서구 영양학을 맹신하게 되면서 육식이나 가공식품 등을 지나치게 섭취하다 보면 건강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백내장, 녹내장 등이 생기고 간장의 돌도 생긴다. 간이나 신장에는
원래 돌이 생길 이유가 없다. 질병을 치유하려면 원인을 잡아야 한다. 사람들은 염증 부위가 부어있는 것을 보고 세균의 번식에 의해 부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장기 조직의 염증으로 부어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균의 번식과 팽창에 의해서가 아닌 해당 부위에 혈액이 집중되어 붓는 것이다. 우리 몸이 염증 부위에 혈액을 집중시키는 이유는 간단하다. 해당 부위에 많은 백혈구와 림프구를 보내서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이다. 수영을 하다가 눈이 충혈되는 것 또한 눈에 들어온 균을 백혈구와 림프구로 제거하기 위해 많은 양의 혈액을 동원하기 위해서이다. 이때 눈이 충혈되었다고 혈관 수축제의 일종인 안약을 잘못 투여했다가는 백혈구와 림프구가 들어갈 길이 막혀 세균이 빠르게 번식해 오히려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몸은 자연 치유력을 발휘하여 염증의 원인을 잡고자 하는데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을 해결하고자 엉뚱한 약을 먹어서 염증을 악화시키는 것이다. 어항 속에 사는 물고기가 죽는 이유는 대부분은 물이 오염돼서이다. 물이 오염되면 물고기 내장이 오염된다. 물이 오염되어 비틀거리는 물고기에게 약을 주고 주사를 놓고 간을 수술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물을 갈아주면 되는 것이다. 간염은 간에 염증이 생겨 부어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간에 생긴 염증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에 가서 항생제와 소염제로 이루어진 약을 처방받아 먹는다. 염증과 붓기는 사라질지 몰라도 약으로 인해 간의 스태미나 자체는 더욱 떨어져서 악순환이 반복된다. 어떤 사람은 간에 좋다는 약초와 군뱅이, 진해, 뱀 등을 다려 먹기까지 한다. 그러나 식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약초일수록 약간의 독성을 포함하고 있다. 쇠약하고 간 건강을 이미 잃은 사람이 이런 약을 함부로 먹는다면 간을 더 혹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몸이 아픈 원인을 짚지 않고 내리는 비방은 명을 재촉할 뿐이다. 간 악화의 원인은 위와 장에서부터 시작된다. 위와 장에서 음식물이 잘 소화되지 못해 에너지 공급이 불충분하면 뇌 건강이 나빠지고 뇌가 나빠지면 자율신경계가 무너진다. 자율신경계가 나빠지면 신장과 심장이 제대로 된 명령을 내리지 못해 심장은 혈액순환을 더디게 시키고 신장은 혈액을 제대로 투석하지 못한다. 혈액이 더러워지면 간이 안 좋아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장은 왜 소화를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것일까? 사실 위와 장에서 제대로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것은 간이 제 역할을 못해서이기도 하다. 간이 음식물을 소화시킬 때 필요한 각종 효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위와 장이 제 역할을 못하니 건너 간이 나빠지고 간이 나빠지니까 위와 장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몸의 각 기관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순환고리의 형태를 띠고 있다. 다만 부족한 간의 역할은 우리가 식품을 통해 효소를 섭취함으로써 대체할 수가 있다. 간이 나빠서 효소가 제대로 분비되지 않더라도 식품을 통해 효소를 섭취하면 위와 장에서 음식물을 잘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위와 장에서 소화가 잘 되면 뇌로 에너지가 잘 전달되어 뇌 건강이 회복되고 자율신경계를 통해 심장과 신장에
명령이 잘 전달되어 혈액은 깨끗해진다. 깨끗해진 혈액은 간이 스스로를 회복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간을 편하게 쉬게 하기 위해서 간의 역할을 대신할 효소를 섭취할 필요가 있다. 순환 고리를 따라 건강이 나빠지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음식으로 섭취하는 효소, 즉 효소가 잔뜩 들어간 식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복잡하다고 느낄 것이다. 간 하나만 연구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몸 전체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전체를 봐야 부분을 더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모든 난치병 환자는 간이 약하다고 한다. 간 건강을 바로 잡을 수 있다면 우리 몸 전체를 건강하고 조화롭게 만들 수가 있다. 우리 몸을 자세히 보면 횡격막을 기준으로 위에 장기가 3개, 아래에 장기가 3개가 있다. 위에 있는 3개의 장기는 뇌와 폐, 심장인데 이들은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순환장기이다. 심장은 피를 순환시키고 폐는 공기를 순환시키고 뇌는 신경을 순환시킨다. 아래에 있는 3장기는 간장, 신장, 대장인데 이들은 불순물을 걸러내는 배설장기이다. 이들을 자세히 소개하자면 중금속 및 병균을 씻어내는 간장, 피 속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신장, 입속으로 들어가는 음식 중에서 몸에 필요하지 않은 찌꺼기를 배설시키는 대장이 있다. 그런데 모든 병은 아래의 3장기, 즉 배설장기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발생한다. 신진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필요 없는 물질이나 유독한 물질을 깨끗이 배설하지 못할 때 배설장기에 먼저 병이 생기고 그로 인해 순환장애가 일어날 때 순환장기에도 병이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를 이해한다면 아래 장기를 위의 장기보다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배설장기가 외면받는다. 몸속에 있는 장기의 운동을 지배하는 것은 다름 아닌 마음이다. 마음을 속이거나 쓸데없이 시비를 걸어 남을 해치고 나면 심장이 몹시 뛴다. 이때 몸 상태는 자율신경이 심장으로 모든 에너지를 보내어 두근두근 빨리 뛰게 한다.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 심장에는 부정맥이 유발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로 인해 아래쪽에 있는 신장은 질식해서 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안과 초조가 반복되면 심장이 망가지는 동시에 보다 약한 구조인 아래쪽의 신장 기능이 먼저 악화되어서 피가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 분노가 지나치면 전신의 기운이 거꾸로 올라가서 얼굴이 벌겋게 되거나 눈이 침침해진다. 그리고 혈액이 길을 따라 움직여 피를 토하거나 코피가 터지기도 한다. 극심한 분노로 뇌출혈을 일으켜 쓰러지는 것도 길을 따라 혈액이 거꾸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평소에 지나치게 화내는 일이 많으면 기혈이 폐로 물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폐가 더 많이 활동해서 항상 숨이 차고 호흡이 고르지 않는 상태가 된다. 그리고 그런 만큼 간에서 해독하는 기운은 억눌리게 된다. 분노는 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도시처럼 공기가 나쁘면 폐는 산소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진다. 활동할 에너지를 폐에 빼앗긴 간은 그 기능이 점점 약해진다. 또한 현대인의 업무 스트레스와 도시의 복잡한 인간관계는 뇌를 지치게 한다. 그렇게 되면 뇌에서 에너지를 다 사용하느라
위와 장에서 사용할 에너지가 부족해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답은 결국 우리 몸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차단하는 방법밖에 없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건강장수할 수 있는 것이다. 원만한 인간관계의 첫걸음은 다름을 인정하는 데 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남도 나와 같다고 생각한다. 바람기가 많은 남자는 자기 아내도 의심하는 법이다. 또한 공격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일수록 자신이 남을 해치려고 하니 남도 나를 해칠 것이라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질병에 취약한 체질이 된다.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다. 내게 소중한 사람이 남에게 소중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예의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에게 예의가 아닐 수도 있다. 상대방의 생각과 가치관을 존중하며 사는 것이 자신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방법이다. 마음을 편하게 해야 건강해질 수가 있다. 공기가 오염되면 물이 따라서 오염되고, 물이 오염되면 체액도 오염되어서 결국 몸속의 순환을 유지하는 신경, 피, 장기가 오염되어 사람도 죽게 된다. 몸 안에 들어오는 나쁜 공기와 물질을 차단해야 한다. 하지만 도시에 살면서 깨끗한 공기와 깨끗한 물을 마신다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답은 몸 안으로 들어온 오염된 물질을 빠르게 배설시키는 데 있다. 잘 생각해 보면 불가능할 것 같은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 우리 신체는 혈관과 장기를 깨끗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자연적으로 신맛을 찾게 된다. 신맛의 대명사인 식초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임신 초기 3개월은 유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산모는 입덧을 하여 기름이나 피로 만든 음식은 피하고 피를 맑게 하는 호르몬의 원료가 되는 새콤한 유기산을 찾는다. 그리하여 산모는 천연 식초나 새콤한 김치, 과일을 먹으며 자신과 아기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다. 만성 간염으로 간세포가 파괴되고 간에 독성이 쌓인 환자 또한 식초를 탄 새콤달콤한 꿀물이 저절로 마시고 싶어진다. 음주와 흡연에 절여서 정력이 부족해진 남성 또한 신맛이 당긴다. 몸 안에 오염된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신맛을 찾는다. 그 이유는 우리 몸이 천연 식초와 그 속의 유기산을 먹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온 오염된 물질을 어서 배설시키라고 명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오염된 공기와 물도 천연 식초를 마시면 상당 부분 해결할 수가 있다. 일본의 신농이라는 농업의 신이자 약의 신은 전국 어디서나 숭배되는데, 이 신은 예로부터 소나무를 단순한 나무로 보지 않고 십장생에 포함시켰다고 한다. 이러한 소나무는 단지 스스로만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소나무를 먹고 마시는 사람도 장수하게 만든다. 인간은 병이 났을 때 스스로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자연 치유력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 피가 흐르고 통증이 있을 때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며칠이 지나면 씻은 듯이 낫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조그만 상처뿐만 아니라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집에서 요양하여 병이 낫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신체가 지닌 자연 치유력 때문이다. 의사의 진단과 약 처방 등은 이러한 자연 치유력을 높이기 위한 응급수단이며 병이란 어디까지나 신체가 스스로 치료하는 것이다.
그러나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각자가 지닌 자연 치유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영양 섭취, 운동, 휴양, 스트레스 관리 등과 같은 건강 원칙을 지키는 것도 자연 치유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지만 솔잎을 먹으면 그 효과가 더욱 높아진다. 여성은 언제까지나 젊고 아름답게 살고 싶어 하고 비만에서도 벗어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남자들은 나이가 들었어도 늠름하고 활기 넘치게 살고 싶어 한다. 이런 여성과 남성의 희망은 솔잎즙을 애용하면 이루어질 수가 있다. 솔잎은 남성 건강에 좋고 심장도 튼튼하게 해준다. 솔잎을 먹으면 80세를 지나서 새로운 건강을 얻을 수 있고 90세를 지나면 생각하지 못한 행복을 얻는다. 젊어서는 활력 보충을 위해 육식을 하지만 그것도 40세까지이고 50세가 지나도 동물성 단백질만 섭취하면 오히려 발기부전이 된다. 이때는 스테미나 식품으로 솔잎을 먹는 것이 좋다. 젊어지기 위해서도 솔잎즙을 매일 한 잔씩 마시면 좋다. 솔잎에 함유된 비타민이 몸속의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고 신체의 조직을 젊게 유지해준다. 솔잎의 이런 작용은 화학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소나무의 미약 하나마 전류가 통하기 때문에 그 전류가 솔잎즙에 용해되어 이온화됨으로써 신체의 조직을 젊게 유지하는 것이라고 한다. 솔잎은 불로장생의 약이면서 강장제로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 솔잎 건강법의 저자 다카시마 씨에 따르면 해변에 떠오르는 아침 해가 맞닿을 쯤에 적송잎으로 만든 강장제가 가장 좋다고 한다. 적송은 바다에 접해 있는 것이 가장 효력이 있다고 하니 이 금조로 만드는 법은 이치에 맞는 듯하다. 늙었어도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심장을 튼튼히 하는 것이 제일인데 솔잎은 심장을 강하게 해준다. 우리 몸의 노화와 생사는 몸속에서 일어나는 활성산소와 항산화제 싸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발효효소는 병든 몸을 100세까지 장수하게 인도하는 것이다. 밥에도 식초를 넣어서 초밥을 만들고 흑초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하다고 극찬하는 일본인들이 왜 솔잎으로 식초를 만드는 방법을 권장하지 않는 것일까? 일본이 건강 장수 분야에서 대부분 앞서 나가지만 발효식품 분야에서는 종주국인 한국을 능가할 수 없다는 증거라 하겠다. 솔잎즙은 맛도 없고 효과도 미비하다. 솔잎 효소를 만들어야 한다. 솔잎 효소는 송엽, 배, 생강, 대추를 벌꿀에 절이는 것이다. 설탕에 절이는 것은 혈당만 높이고 약효가 없다. 송엽, 배, 생강, 대추를 달여서 누룩과 엿기름을 첨가하여 막걸리를 만들고 그 막걸리가 1년 이상 추산 발효하면 송엽 식초가 된다. 그리고 3년 이상 숙성되면 송엽 흑초가 되는 것이다. 송엽 흑초는 만병에 듣는 신의 물방울이다. 남녀노소에게 두루 좋은 완전식품, 초밀란. 초밀란은 계란을 식초에 담가 껍질을 녹인 뒤에 꿀과 화분을 혼합한 건강식품이다. 이때 식초는 단연 천연 현미식초를 사용하며 꿀은 천연 벌꿀, 계란은 자연 방목한 토종닭의 유정란을 사용해야 한다. 계란을 통째로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뺀 다음 6에서 7일간 식초에 담가두면 껍질은 식초에 녹아 초산 칼슘으로 변하고 계란의 흰 막은 공처럼 부풀어 올라 그 속에 흰자와 노른자가 그대로 남는데
이 막을 제거한 다음 잘 저어두면 초란 원액이 만들어진다. 이 원액의 벌꿀과 화분을 타서 식초의 신맛이 줄어들면 비로소 맛있는 초밀란이 된다. 암은 효소가 부족해서 발생한다. 실제로 암이 발생했을 때 몸속에서 효소의 일종인 카탈라아제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카탈라아제는 조직과 세포를 공격해 산화시키는 활성산소를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효소이다. 카탈라아제가 감소하기 시작하면 세포의 활동이 둔해지고 칼슘 흡수가 적어지며 혈액이 산성이 되어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이 결국은 암과도 연결된다. 초밀란이 항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여러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특정한 물질 하나가 항암 작용을 한다기보다는 카탈라아제 같은 여러 종류의 효소와 다양한 영양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초밀란은 그저 아플 때만 먹는 영양제가 아니다. 필요할 때, 음주 전후, 고기나 공해 식품을 먹었을 때를 대비해서 가정 상비약으로 비치하고 그때그때 해독제로 마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잦은 음주 때문에 구역질을 하는 사람이 초밀란을 마시면 수일 내에 이 구역질이 없어지고 각종 부패균은 5분 이내, 콜레라균도 30분 이내에 식초 속에서 사멸한다. 초밀란이 혈액을 산성으로 만드는 젖산과 초송 포도당을 해소시켜주기 때문이다. 또한 육식 때문에 일어나는 산혈증도 중화시켜주고 활력을 증강시키며 만성 간염의 예방과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한다고 해서 몸에 바로 흡수되는 것은 아니다. 산이나 효소에 의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야 흡수되어 우리 몸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양질의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전환될 수 있는 성분이 많은 단백질을 뜻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아미노산의 종류는 20여 가지가 되며 그 중에서 몸에 합성되는 아미노산이 있고 합성되지 않는 아미노산이 있다. 합성되지 않는 아미노산은 꼭 음식물로 섭취해야 되는데 이러한 아미노산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한다. 초밀란 속에는 필수 아미노산 외에도 알라신, 시스틴, 케라틴 등 단백질을 합성하고 머리카락, 피부, 손톱을 구성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양질의 아미노산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60ml만 섭취해도 필수 아미노산을 충분히 얻을 수가 있다. 어떤 중년 여성은 류머티즘성 관절염을 오랫동안 앓으면서 매일 부신피질 호르몬을 3정씩 복용해왔다. 그 때문에 뼈가 약해졌음은 말할 것도 없고 마치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처럼 머리카락이 빠지고 위장도 헐어서 죽으로 연명하는 상태였다. 그런 상태에서는 어떤 약을 사용해도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약효도 몸의 면역 기능이 남아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지 몸이 지나치게 약해졌을 때는 어떤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때로는 약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치료 효과보다는 진통 억제 효과일 뿐일 때도 있다. 지력이 떨어진 토양에는 퇴비를 주어서 지력을 높여야 한다. 화학 비료나 농약은 토양을 더 나빠지게 할 뿐이다. 이처럼 몸이 나빠져서 합병증이 온 환자는 약으로 치료할 것이 아니라 영양학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약은 도리어 체력을 떨어뜨린다. 당장의 병마를 물리치고 활기차게 인생을 살고 싶은 욕망은 이해할 수가 있다. 하지만 세상에는 당장의 병을 고쳐줄 약이나 식품은 없다. 건강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자연 치유력이 회복되도록 차근차근 생활 습관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초밀란은 최고의 비타민 공급제이다. 초밀란을 오랫동안 복용하면
피로를 모르는 체질이 된다. 이틀이 멀다 하고 병원을 찾지 않으면 안 되고 외출할 때는 약봉지부터 먼저 챙겨야 되는 사람. 약간만 기온이 변해도 감기에 걸리는 허약한 어린이. 발기부전이나 조루 증세로 기죽어 있는 남성들은 초밀란 요법을 실행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거의 매일 계란을 먹으며 살고 있으나 계란 껍질은 먹지 않는다. 계란 한 개의 껍질에는 칼슘이 약 700mg가 들어있는데 이는 성인 기준 칼슘 하루 섭취 권장량에 해당한다. 우리는 매우 좋은 칼슘의 섭취 통로를 버리고 있는 셈이다. 앞서 말했듯 초밀란을 만들 때는 수개의 계란이 통째로 들어간다. 그리고 계란 껍질은 식초에 녹아서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사실 칼슘을 섭취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식초에 녹아있는 칼슘을 섭취하는 것이다. 초산 칼슘은 칼슘을 단독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흡수율이 50%가량 높아 가장 질 좋고 흡수가 용이한 칼슘 상태라고 할 수가 있다. 칼슘은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뇌신경을 활성화해서 치매를 예방하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하며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당뇨 증상을 개선한다. 또한 식욕을 증진시키고 흡수력을 높이며 피로 해소 작용도 한다. 칼슘은 이처럼 우리 몸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 자연 발효식품인 초밀란으로 칼슘을 보충하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자는 질병 없이 오래 살고 싶다면 천연 식초를 만들어 마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자는 초밀란을 가장 추천을 많이 하는데요.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